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재테크는 오늘부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뭐 주식 투자, 재테크 열풍이잖아요. 아, 열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오늘엠에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위해서요. 손지영 미래에셋대우 대전센터 선임 매니저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안녕하세요. 2주에 한 번씩 이 시간을 채워주실 텐데 많은 네네. 분들의 기대가 엄청 큽니다. 사실 좀 많이 떨리고요. 그냥 차분하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라이브 머니톡 이 시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도 함께 받습니다. 경제 관련된 질문인데요.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잠시 후 함께 전문가와 Q&A 시간도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네. 또 선정을 해서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네. 주식 투자다, 재테크다 말이 많은데 네네. 사실 재테크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음.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재테크는 무슨 뜻인가요? 일단 재테크는 원래 기업 경영에서 사용하던 용어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재테크라는 것이 재무와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무, 테크놀로지, 재테크, 즉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잘 불려서 이걸 증식하는 과정, 이 모든 행위를 재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재테크라고 하면 금리를 활용해서 예적금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재테크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금리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단기 사용 목적 자금을 모으는 용도 또는 목돈을 굴리기 위한 용도로 이제 예적금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재테크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투자라던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재테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 성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내가 투자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자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투자한 임대 부동산이 있을 때 이 임대 부동산에서 1년 동안 발생한 총 수입이 있는데 대출금리나 시장금리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었을 때도 성공한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도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이 부동산만을 가지고 재테크를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큰 돈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작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 좀 주식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테크에 관심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도 요즘에 특히나 각광받는 게 이 주식 투자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체감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정말 주식 열풍의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혹시 증권회사 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본 적은 없어요. 방문은 안 했어요. 방문하신 적 없으시죠? 네. 아마 번호표를 뽑고 한 2시간은 기다리셔야 기본 2시간이요? 계좌 개설이 되실 2시간이나. 거예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러 창구에 많이 나가보면 계좌 개설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증권 계좌가 1,000만 개 정도가 만들어졌고요. 그중에 50% 이상이 20대, 30대 고객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권 계좌가 개설이 되고 있고 주식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이 뭐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점에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충분히 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직장 새내기다 보면 저금을 해서 돈을 모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옛날에는 금리가 높았을 땐 그 돈을 모으기가 좀 쉬웠지만 이제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내가 적금만으로는 큰 돈을 모으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증권사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창구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녀분들을 딱 데리고 오시는 50대, 60대 고객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은 이제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성공했다라고 할 때 내 자녀들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한테 일찍부터 좋은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증권 계좌에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뒤늦게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많은 것들이 궁금해지고 있는데 작년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동학개미 운동 들어보셨죠?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당하기만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똘똘 뭉쳐서 해낸 거잖아요.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건지 궁금해요. 네, 일단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정말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부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소액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 투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동학 농민운동하고 이게 파생이 딱 되면 합쳐지면서 네.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유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열풍이 아니고요. 미국에 혹시 로빈 후더라는 내용 로빈 후드 들어보셨죠? 어플 로빈 사용하는. 후드가 아니라 로빈 후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신규 젊은 이제 주식 투자층에 집단화된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뭐 중국에서는 청년 부추라고도 얘기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젊은 스마트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을 뭔가 어떤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에 제가 아까 작년에 계좌 개설된 숫자가 한 1,000만 개 정도 1,000만 된다고 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1,000만 개 계좌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는 3억 3천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5,200만 명 정도 되죠. 미국이 작년에 1,000만 가 개설이 되면서 총 1억 한 200만 개 정도의 계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0.3개의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5,200만 명이 3,100만 개가 넘는 계좌를 개설했어요. 작년 여름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당 0.6개의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좀 실제로 이 젊은 투자 집단들이 얼마나 세력이 무시무시하냐면 네. 첫 번째로는 내 돈은 작을 수 있어요. 내 돈은 작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모으면 굉장히 커다란 자본금이 됩니다. 그렇죠. 이 돈의 어마어마한 세력과 또 하나는 정보력. 그러니까 뭐 너튜브, 뭐 블로그와 같은 SNS를 통한 이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돌고 있는데요. 아주 똑똑하게 그 정보를 다 필요한 것들만 찾아내고 검증하고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개인 투자자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스마트한 개미였네요. 저희가 하나의 다 개미. 스마트한 개미이고 싶은데 현실은 약간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개미였군요. 많거든요. 아니 근데 네네. 그 세계 경제 변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 열풍은 이어질까요? 저는 올해도 그 열풍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실제로 체감을 할 때 이제 상담을 하러 이제 객장에 나가 있어 보면 네네. 생각보다 제 또래나 더 젊은 엄마들이 아주 어린 아기들한테도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뭐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럼요.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젊은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도 증권 계좌를 만들어주면서 너희들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고 좋은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엄마처럼 뭐 아빠처럼 굉장히 성실하고 또 유능한 자산 관리자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식 열풍이 올해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인 사람 수나 아니면 자금의 규모도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요즘에는 이른 나이부터 이렇게 올바른 투자 습관을 길러주려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고요. 네네. 뭐 직접 재테크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투자에도 재테크에도 많은 방법들이 네네. 있잖아요. 뭐 주식처럼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뭐 펀드를 사서 간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개념들, 뭐 주식, 펀드, 채권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펀드에도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까지 많은 종류가 있는데 주식과 펀드 이렇게 각각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려워요. 네, 정말 많이들 질문하시는 네. 내용이에요. 그래서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상담하다 보면 저 처음 오늘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열의 8 이상은 다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식이 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직접 투자가 있고 간접 투자가 있는데 쉽습니다. 직접 투자는 내가 나의 돈을 가지고 직접 거래소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를 직접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간접 투자는 뭐냐면 나의 돈을 타인에게 이제 돈을 맡기는 거죠. 운용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운용 주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투자 일단 이제 자산운용사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저희 같은 증권사에 있는 PB 매니저가 이제 일임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투자자문사라고 있어서 투자자문사에서 운용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수라는 비용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간접 투자를 하게 될 때는 직접 투자할 때처럼 매매 비용이라는 게 아니라 운용 관리에 대한 보수를 내게 됩니다.
그때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간접 투자 상품의 대표인 펀드는 연보수 1%, 2% 정도의 약속된 보수를 보이지 않게 차감을 하고 있는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요. 일이며 레버 카운트 계좌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계약을 할 때 당시 기본 보수는 없이 수익이 났을 때만 수익 성과의 20%를 배정해서 보수를 주겠다. 이런 식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 즉 간접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나의 성향을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상품의 비용 구조도 잘 이해하셔서 나한테 조금 적합한 상품을 잘 가입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간접 투자가 네. 이제 펀드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네네. 펀드고. 그럼 직접 투자에는 주식하고 채권이 있는데 네네. 사실 주식하고 채권도 구분하기가 이게 좀 뭐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주식을 제가 좀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M 주식회사라는 걸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제가 500원짜리 액면가로 10,000개의 주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자 500만 원이 되겠죠? 네. 이게 제 자본금이 되는 거고요. 이걸 회사를 차려서 회사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좀 투자 자금을 더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모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분들을 모셔놓고 기업을 홍보하고 우리가 이런 비전과 가치가 있으니 지분을 좀 사셔서 투자해 주시죠. 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일정 기간 동안에 이만큼의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기간 뒤에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서 증서를 또 발행하기도 합니다. 앞에 게 주식, 뒤에 게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 네. 어떤 건지 좀 차이를 더 느끼기 위해서는 주식은 좀 투자해 볼래요? 우리 회사 굉장히 비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주식일 거고요. 네. 저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가 채권이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식은 위험해, 채권은 안전해라고 이분법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셨었는데 단순하게 이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특정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는 현금 보유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굳이 채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이제 채권을 사셨던 분들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고 사셔서 큰 피해를 좀 보셨고 빅테크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했던 상황을 겪게 되시면서 이제 주식과 채권의 아주 단순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발행 주체가 무엇인지 대상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고요. 저 일단은 재테크를 확실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식을 시작해봐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처럼 주식 막차를 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에. 네네.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제가 답을 좀 쉽게 드리자면 네. 증권회사에 처음 방문하시게 되면 네. 어떤 이제 계좌 딱 가자마자 종이 한 장을 딱 제시를 받게 될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투자자 정보 확인서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네.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한 10가지 정도의 간단한 질문들이 있고요. 금융기관마다 질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투자 지식 수준이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또는 주식과 채권 펀드만 구분하고 있다 아니다 라는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질문이 되어 있고요. 간단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질문들을 체크를 다 하시고 나시면 결과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고객의 투자 성향이 5단계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투자 성향을 분석한 이후에 상담이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처음에 내가 이렇게 주식 투자 초보인데 네. 해도 될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 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에 정말 적합한 사람일까 본인이 더 네. 잘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굉장히 단기간에 실적에만 집착하시고 그다음에 일희일비하시고 항상 조급하고 성급하신 분들은 어쩌면 직접적인 주식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유진 아나운서가 굉장히 조급하고 일희일비하고 약간 그런 성향이거든요. 빨간 거 파란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투자 성향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근데 성향에 따라서 주식을 사야 될지 채권, 펀드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어떤 걸 사야 되고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이제 성향 등급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작성을 하시고 나면 결과지에 따라서 5단계의 투자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마다 이것도 이름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성장형,
또는 성장 추구형, 그다음에 위험 중립형, 안정 추구형, 안정형 이렇게 5단계로 투자자 유형이 분류가 되고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가 위험 등급 분류표상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1, 2, 3단계가 보통 주식형 펀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형과 성장 추구형으로 분류된 투자자분들은 편안하게 이제 주식형 상품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나는 안정형인데 왜냐하면 이제 투자 경험이 없고 하니까 안정형인데 주식형 펀드를 그럼 가입을 영원히 못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들 하시는데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이분은 투자 위험에 대한 감내 수준 정도가 좀 낮으니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위험한 정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듣고 그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후에 가입하실 수 있게 가이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람이 돈 벌고 싶은 욕심은 다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돈 벌고 싶은 마음에 나는 잃진 않을 거야. 약간 원금은 이런 마음, 보장될 거야. 원금은 보장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실 주식 초보자들이 시작은 하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 첫 마음, 그 첫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 초보자들이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될까요? 네, 이 질문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봉사활동으로 이제 금융경제교육 선생님이 돼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공공기관 등에서 주식 초보자들이나 투자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세미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꼭 드리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 얘기를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든 건 큰 틀에서 보면 자산 관리거든요. 근데 자산 관리는 일종의 청소와도 같아요.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 해놓으셔야 그 다음부터 현금 흐름에 대해서 내가 좀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나의 가계 상황이 어떤지를 좀 점검하시기 바라는데요. 내가 회사 기업의 CEO다. 그다음에 재무투자 이제 책임자인 CFO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현재 순 전체 나의 자산이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이걸 뺀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내 월급이 한 달에 얼마인데 연소득이 얼마고 비용이 이만큼이 나가니까 아 저축은 내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판단된 이후에 주식을 투자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1,000만 원 사야지 뭐 50만 원 사야지가 아니라 내가 돈을 모으는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냐면 내가 모르는 건 하지 않는다. 내가 모르는 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주식을 살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신 후에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금융상품 가입하실 때는 내용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거나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상품 설명서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주의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투자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 라이브 머니톡 보시면서 아마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네네. 크게 두 가지잖아요. 네. 코스피, 코스닥. 이게 차이점을 한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짚어주실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코스피가 뭔가요? 코스닥이 뭔가요?라는 질문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코스피는 이제 용어는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국거래소에서 관리 감독하는 장내 시장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대한민국 시장이고요. 이제 이 코스피 시장에 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기업의 연 매출 또는 순 영업이익 또는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수 등 굉장히 규정이 까다롭고 그렇다 보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좀 리딩하는 대형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역시나 한국거래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만 상장 요건이 조금은 좀 덜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나 중소형 기업들도 상장이 좀 많이 되어 있죠. 뭐 그 밖에도 코넥스 시장이 있고 KOTC 시장이 있는데 이거는 좀 주식 초보 딱지를 떼신 네. 후에 천천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차근차근 해 나가 봐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열정적으로 궁금증을 네. 올려주셨거든요. 한 분 만나볼게요. 네네. 이선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주식 초보자인데요. 투자한 금액을 다 날릴까 봐 불안해서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초보라도 주식할 수 있을까요? 해주셨거든요. 원래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땐 다 초보잖아요. 맞아요. 네. 처음이 있기 때문에 성공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이제 돈을 날릴까 봐 겁나요. 또는 투자를 해놓으시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 잠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거꾸로 여쭤봅니다. 어떤 기업을 투자하셨는지 잘 이해하시고 투자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제 친구가 좋다고 해서요. 친구들이 그렇게 네. 많아요. 제가 암인데요. 제가 BTS 팬이어서 그냥 빅히트 주식 샀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네. 많이 계세요. 팬심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불안해서 투자를 못한다라는 건 엄밀히 잘 생각을 다시 좀 짚어보시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투기가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게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는 아셔야 되고요.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있는 기업이고 이 산업에서 좀 리딩하고 있는 기업인지를 좀 염두에 두신다면 불안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공부하고 투자해야겠네요. 네. 다음 유튜브 댓글 만나볼게요. 홍인기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은행이자 1%대 생각하면 우량주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 주식은 처음이라 불안합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워낙 이자가 네. 적으니까 또. 네, 그렇죠.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아마 예금을 제- 해지해야 되는 했는데. 공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스튜디오 안에서도. 근데 실제로 제가 상담할 때도 이 질문을 하루에 한 100번? 전화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받는 네. 것 같아요. 자, 예금금리 내가 적금을 가입을 하는데요. 1%의 돈을 준다라고 하면은요. 실질 유효 수익률은 0.5%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적금이니까 그 누적된 기간에만큼만 1%를 주는 거라서 수익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 하시냐면 내가 어떤 1등 기업 주식을 사면 연 배당금만 2%를 주는데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아마 투자에 뛰어드시는 것 같고요. 이 생각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적금을 끼고 투자할까요? 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점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돈을 내가 꼭 단기간에 써야 될까? 1년 뒤에 내가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한 5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네. 5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한 달에 4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년 뒤에 꼭 써야 되거든요. 그 돈 말고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런 경우 주식을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되죠. 여행 못 가죠. 네, 그렇죠. 여행지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정말. 저는 아까 같은 질문에서는 좀 그 돈의 사용 목적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점검하시고 투자에 이제 그 다음부터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 분 더 만나보는 건가요? 만나볼까요? 네. 한 분 더. 시간 나중에 관계상 유튜브 저희가. 댓글을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첫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걸 또 반증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또 선물을 드려야겠죠. 그렇습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또 해주셨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네. 이선자님, 홍인기님, 지니지니님께 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랑 주소를 샵 297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꼭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으니까요. 샵 2975로 당첨자분들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 머니톡 손지영 미래에셋대우 대전센터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